한국은 중국의 속국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후진국입니다. 심지어 경찰차에 기름이 모자라 차를 못 타고 걸어 다닌다고 하네요. 저기요, 교수님. 공식적인 강연에 그런 거짓 선동교육은 삼가해 주시죠. 여기 중국 상하이 대학교의 경찰행정학 교수와 한국인 학생이 강의실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외국인 학생들은 동시에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이내 저 중국인 교수를 당장 강의실에서 제외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경찰대학교에 다니며 범인 추적 공무원을 준비 중인 렉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다소 보기 드문 여성 경찰관을 준비 중인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관련 학과로 진학을 시도해 경찰행정학과와 법학 과목을 이수했고 지금은 최종적이고도 제일 중요한 체력 시험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그런데 경찰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미국도 경찰자치단체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찰시설이나 범인 추적 도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고 한국만이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과 도시를 결합한 무인 범인 추적 시스템은 현재 미국의 경찰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제가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경찰 유학으로 경험했었던 또 다른 나라 중국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예산이 부족한 탓인지 범죄가 발생해도 기름을 아껴야 된다며 일부러 현장 출동을 하지 않은 채 중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경찰시설 자체도 매우 낡아 있어 그곳에서의 정상적인 근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죠. 다양한 나라의 경찰행정이나 시설을 알고 싶어 어느 정도 아시아 지역에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중국을 방문했던 것이지만 중국의 경찰 인프라 시설은 너무 낡아 있고 범인 추적 도구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처참한 후진국의 면모를 그대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미국 경찰학 대학교에서 외부 초청을 받고 참가한 한 중국 교수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이것은 꽤 큰 충격이었는데요. 그 중국인 교수는 현재 아시아 지역의 경찰 관련 인프라나 기술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뜬금없이 또 다른 아시아의 나라. 한국은 길거리에 경찰서라는 시설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 그들은 대표적인 예산 부족 국가이기에 범죄가 발생해도 잡지 못하는 완벽한 파산 국가라는 발언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수의 주장을 듣던 저는 그의 기괴한 주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중국의 범인 추적 시설과 경찰 관련 인프라는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어느 정도 도시 인프라를 갖췄다고는 하지만 현재 중국은 엄청난 자본 능력으로 길거리 곳곳에 100m 간격으로 안전한 경찰 CCTV 시설을 설치한 상황이죠. 즉 중국에서는 범죄가 발생해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이러한 선진국 경찰 시스템을 잘 모르는 몇몇 외국인 학생들이 오히려 한국의 경찰 인프라나 도시 인프라가 더 쾌적하고 효율적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생들은 모두 한국의 선전 동영상에 선동된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경찰서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경찰서마저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말 그대로 아비규환인 상태입니다. 낡은 도시 곳곳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그곳에 거주 한국인들은 경찰시설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범죄에 노출되고 한강이 먼 거리에 있는 범죄 우발 지역들은 그저 범죄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만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중국보다 경찰 인프라가 좋고 경제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강의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한국의 후진국 실체를 알리고 저희 중국 경찰시설 인프라의 장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찰시설과는 별개로 현재 한국은 완전한 중국의 속국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중국도 한국의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저희 경찰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다양한 활로를 찾고 있어요. 위대한 나라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이 정도나 나고 있으니 아직도 한국의 경찰시설에 대한 환상을 가지거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선진국처럼 부유하다는 환상을 가진 외국인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초청을 받고 강의를 진행하던 중국 경찰행정학 교수는 오늘 강의의 주제를 한참이나 벗어나 계속해서 한국과 중국의 경찰 인프라를 비교하며 한국의 길거리에는 경찰서조차 없다는 거짓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미 해당 강의를 참석하기 전부터 중국의 경찰 실체를 알고 있던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중국 교수의 발언이었고, 이와 반대로 최근 미국의 경찰 지자체마저 한국의 무인 CCTV 시스템이나 범인 추적 매뉴얼을 공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중국 교수의 발언은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설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대학 동기가 최근 중국인들은 교수와 학생을 가릴 것 없이 저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깎아내리고 그들의 기술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단체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의 상황을 알려줬고, 저는 그 순간 눈이 뜨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재학 중이던 경찰대학교에서는 최근 중국의 경찰 관계자 교수들이 대거 외부 초청을 받고 참석해 이상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는 급작스럽게 늘어난 중국 교수들의 황당스러운 강의에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현재 상황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생겼고,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중국 교수의 말을 끊고 질문을 이어나갔습니다.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경찰 인프라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한국의 경찰 시스템은 제가 수료하고 있는 미국의 경찰 시스템에서도 교보제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높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교수님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인 상황입니다. 즉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저 한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이나 경제적인 부유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요. 아마 이곳에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현재 한국은 효율적인 범인 추적 방식과 최신식 추적 설비로 전 세계의 매뉴얼이 되어주고 있을 정도로 최근 도시와 범인 추적 시스템을 무인으로 결합한 신개념 범인 추적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조차 해내지 못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주장과 달리 중국의 경찰 추적 시스템은 저희의 교보제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중국의 경찰 인프라 시스템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은 물론 오히려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빈약한 경찰 매뉴얼로 주민들에게 위험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세부적인 경찰 인프라를 다루기 전에 왜 자꾸 한국의 경제적 문제점을 거짓으로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경찰 유학을 위해 첫 국가로 중국을 선택했었는데, 그때 중국은 도시 인프라 자체적으로 CCTV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범인 추적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이나 경제적인 부유함이 한국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중국은 경찰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중국 경찰관들의 기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경찰차를 작동시킬 기름조차 없다며 그저 범인을 방관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기사들은 중국의 범인 추적 소식에서 너무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하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또한 현재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수준 차이가 절대적 수치로만 봐도 많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이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저희 경찰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한국의 경찰 시스템만 경험하더라도 굉장히 최신식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한국은 외진 도시 곳곳에도 거리마다 경찰서와 경찰차를 대기시켜 주민들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지의 지역에는 경찰서가 전혀 없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 인프라 시스템이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시스템은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안전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도시 경찰시설 부분에서만 해도 벌써 한국과 중국이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현재 교수님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심지어 한국은 도심 곳곳에 수도 공급 인프라마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최신식 경찰차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범인 추적 및 검거에 사용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범인 추적 방식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심에 공급되는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그 나라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경찰학교에서 한국으로 경찰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유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저와 같은 최종 시험 준비 학생들은 한국의 경찰 인프라나 시설에도 영감을 얻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길거리에 있는 평범한 한국인들의 삶을 마주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인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치안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나라 자체가 부유한 탓인지 그들 대부분은 매우 부유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한국인들 스스로는 그저 평범한 의식주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삶은 축복과도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심 이곳저곳에 산과 공원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을 24시간 형태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미국과 중국은 꿈도 꿀 수 없는 사회적 부유층의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의 경찰 수료 과정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라 자체가 부유하고 기회가 많은 이유 때문인지 최근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1년 동안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국으로의 경찰 유학과 단기 이민을 선택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한국이 그만큼 살기 좋은 선진국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찰 시설이나 경찰, 치안 시스템에서도 최고 수준을 달릴 수밖에 없죠. 한국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시는 중국 교수님께서는 혹시 이런 정보들을 모르셨던 것인지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경찰 유학 과정 중 경험했었던 중국의 실체와 한국을 비교해 설명드리며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진짜 한국의 선진국 실체를 알려줬고 그래서 그런지 강의 프로그램을 주관하시던 저희 교수님께서도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을 보내주셨는데요. 하지만 단상에 앉아있던 중국 교수님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에 땀까지 흘리며 굉장히 화가 난 듯 보였고 아무래도 한국을 직접 경험한 저와 같은 학생은 아마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저희 대학교에서는 한국의 지자체 경찰서와 직접 연계를 시도해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효율적인 경찰차 관리 시스템이나 무인 범인 추적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유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현재 한국의 도시 인프라 위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인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중국 교수님의 선동 발언에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급히 휴대폰으로 공부했었던 자료들을 찾아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로 중국 교수님의 발언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의 호응이 반복되며 상황이 정리되어 가던 바로 그 순간 강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중국인 학생이 자신에게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저희 대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중국 학생이었기에 저는 그녀가 외부 초청 인원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역시나 그녀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중국인들의 선동 현상과 똑같이 뜬금없이 한국의 경제력은 어차피 중국이 전부 만들어준 것이니 한국의 경찰 시스템도 결국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경찰행정학 강의에 외부 초청을 받고 참석한 상하이 대학교의 학생입니다. 전문적인 경찰 관련 지식은 물론 제가 부족하겠지만 앞서 발표를 진행하신 외국인 학생분의 발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제 의견을 정리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현재 한국의 경제력은 중국이 만들어줬다는 중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도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한 국가이지만 과거 그들은 밥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더더욱 가난한 빈곤 국가였죠. 중국 교수님의 주장처럼 한국이 현재 파산 국가라는 사실은 그 누구라도 한국의 실체를 알고 있다면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인들의 경제 지원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그들이 스스로 이루어낸 것처럼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죠. 아까 한국의 길거리에는 경찰서가 균일하게 설립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경찰 인프라 실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찰관들은 월급을 50만 원 정도만 받으면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고 범인 추적 시설이나 검거 도구조차 부족해 굉장히 열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의 월급이 50만 원이라니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 경찰관들의 월급은 무려 2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공무원의 월급 차이가 이 정도로 날 정도로 중국과 한국의 경제 사정은 차이가 심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한국의 실체를 모르는 외국인 교수님과 학생들은 계속해서 한국이 부유한 선진국이라며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과거보다 부유해진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유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현재 상황에서 경제 부유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어머니와 같은 중국의 속국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경제력은 중국 것이 아닐까요? 중국이 있기에 한국이 존재하는 것이지 한국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범인 추적에서 사용되는 CCTV에 관한 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고급 자재로 지어져 있어서 굳이 방범 장치조차 필요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경찰 선진국인 중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처럼 굳이 주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범인을 추적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중국은 가정집에서마저 경찰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범인 추적에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정상 아닐까요? 오히려 범인 추적에 과도하게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경제 관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국과 비교되지 않는 위대한 국가입니다. 그 점을 알아두세요. 중국 학생은 앞서 중국 교수와 다른 선동 프레임을 조성한 듯 계속해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문장을 반복했고 그런 그녀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은 학생들의 야유로 가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 학생은 마치 자신은 매우 당당하고 옳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웃기면서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동영상, 어플을 통해 한국인들의 실제 삶이나 경찰 시설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인 학생의 발언은 마치 지금까지 한국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듯한 무지에 가까운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야유 소리가 심해지자 중국인 학생은 강의실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짜증이 나는 듯 보였고 결국 그녀는 처음에 의기양양했던 태도와 달리 급작스럽게 강의실을 빠져나가더군요. 외국의 대학교까지 외부 초청으로 참석해 한국을 깎아내리고 중국을 올려치기 하는 중국인들의 논리 없이 고집만 부려대는 발언은 보면서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고 때마침 강의 프로그램을 주관하신 저희 교수님께서 직접 강단 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강의실을 빠져나가려던 중국 학생을 직접 단상바로 앞좌석에 앉힌 뒤 확실한 팩트 폭격으로 그 중국인 학생과 교수의 코를 완전히 눌러버리고 말았는데요. 오늘의 초청 강의와 전혀 무관한 발언을 앞에 중국인 학생과 교수들은 아무런 동의 없이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고 더군다나 그들의 정보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현재 한국의 경찰 관련 인프라 시스템은 상위 10개의 선진국 중 3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급성장한 도시 보안 인프라 기술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위 면적당 경찰서와 범인 추적 설비가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으로 발표되어 있는데요. 이는 정확히 중국의 2배이면서도 단위 면적당 범인에서 케어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수는 5배로 더 많습니다. 한국의 영토가 작은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 한국은 그만큼 국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중국 학생의 주장에서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도시들은 범인을 추적하는 자체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안타깝지만 현재 중국의 대부분 도시들은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즉 범죄가 발생하면 그 즉시 대형 피해로 이어지고 실제로 최근 중국의 범인 피해를 살펴보면 도심에서 발생한 피해가 제대로 된 초기 추적을 하지 못해 범인을 놓쳐버린 사례가 매우 많죠. 우리는 이것만 확인해도 이미 중국이 한국보다 열악한 도시,
인프라와 국가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부분적인 범인 인프라에 관한 부분으로 그칠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이러한 범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치안 시스템, 심지어는 국민들이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죠. 심지어 대중교통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또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주장은 놀랍게도 대부분의 중국 교수들이 통일되어 주장하는 의견인데 마치 중국 정부로부터 동일한 지시를 받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수준 차이가 이렇게나 심하게 나는데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해야 정상 아닐까요? 한국은 역사 속의 위기들을 버텨내며 국민들의 단합력과 고도의 기술력으로 국가를 끊임없이 발전시키 현재 그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진 인프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그만큼 살기 좋은 국가라는 말인데요. 또한 아까 주장했던 중국인들의 평균 월급 주장은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국 경찰관들이 월급을 5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은 중국 경찰관의 월급과 착각한 것이 아닐까 하고요. 실제로 현재 한국의 경찰관들은 단 1년 차로 진입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이 보장되고 있고 그 외 각종 수당을 더하면 그들의 고귀함에 비해서는 부족하겠지만 중국 경찰관들과는 월급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국가 재정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중국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월급을 살펴보면 6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의 시간 2024년의 말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의 통계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수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 공무원과 중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적응하고 외부 국가의 현실에 대해서는 몰라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여파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국 경찰관들에게도 큰 여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며 범인을 추적해야 되는 중국 경찰관들이지만 그들은 절대적으로 적은 월급은 물론 제대로 된 범인 추적 장비조차 갖추지 못해 열악한 상황 그 자체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것은 완벽한 범인 추적 시스템과 매뉴얼, 그리고 경찰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까지 갖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더더욱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중국은 자정이 넘어가면 경찰 시스템이 사실상 가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그들은 인력 자원의 보장이라는 이유로 자정이 넘어가면 범인 추적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중국의 경찰서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경찰차의 기름 보급이나 수갑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출동 거부의 진짜 이유입니다. 즉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국가 경제 피해를 그대로 떠넘기고 있죠. 현재 많은 유럽권의 나라들이 한국의 선진 인프라 시스템과 교통 시스템을 롤모델로 삼는 지금 중국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심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확인할 수 있었던 중국인들의 선동 발언입니다. 그들은 국가 자체적으로는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과거 한국이 가난한 나라였다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그 시대의 한국을 언급하며 끝까지 자신들의 국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현대시대에서 우리는 한국의 위대함과 선진 시스템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은 많은 나라들에게 부유한 국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의 국가는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배울 점을 가르쳐주는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한 강의실에 설치된 화면에 적힌 오늘의 주제는 특히나 흥미롭습니다. 왜 중국과 한국이 사이가 좋지 않은가? 라는 토론 주제.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이 서로를 째려보며 앉아있고 가운데 교수가 앉아있습니다.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한국과 중국 학생의 피 터지는 싸움의 강의실은 일순간 정적이 유지되었죠. 도대체 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 대학에 재학 중인 예니콜입니다. 저는 국제정치대학원에 다니고 있죠. 국제관계학 수업을 듣던 와중 아주 흥미로운 토론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이 두 나라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아시아의 두 나라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번 토론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줄 거라 기대했어요.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중국 학생과 한국 학생이 강의실에서 토론하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러한 광경을 실제로 볼 수도 있겠구나 기대를 하며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교수님은 토론을 시작하며 말하셨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 중 여러분과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자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중국과 한국이 사이가 좋지 않은가입니다. 이 주제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강단 위에 한국 학생 2명과 중국 학생 2명이 앉아 있었고 화면엔 각 나라의 국기가 걸렸죠. 토론은 한국 대표 학생 연주와 태해, 그리고 중국 대표 학생 출리와 장웬이로 시작되었어요. 연주는 먼저 손을 들고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대표 연주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적 왜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매스컴에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 그리고 한국의 고유 음식인 김치를 중국의 문화라고 선전하는 중국. 매스컴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동북공정에 더욱더 반감을 가지게 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출리도 지지 않고 반박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대표 출리입니다. 동북공정은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이 과민 반응하는 것입니다. 연주는 동북공정의 문제점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동북공정은 단순한 역사 정리가 아닙니다. 이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이는 명백히 한국의 역사적 자산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왜곡을 넘어서 한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흔드는 일입니다. 출리도 이에 강하게 반응했어요. 고구려와 발해는 당시 중국의 영역에 있었던 나라들로 중국 역사와 분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국이 이를 부정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주는 토론을 위해 미리 준비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말했어요. 여기 고구려와 발해가 한국의 역사적 자산임을 입증하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의 벽화와 유물들은 분명히 한국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발해는 한국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을 나타내는 한복과 김치 등도 과거의 벽화 및 삽화 제조법에 대한 문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서와 자료들을 통해 더 이상의 동북공정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출리도 이에 대응하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우리도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업기술은 모두 중국에서 가져간 것이며 한국 본연의 기술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활발한 무역과 교역으로 우리 중국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시킨 것이니까요. 전 세계 곳곳에 우리의 유산들이 남아있는 모습이 발견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내세우고 있는 한류 중 상당 부분이 중국의 문화를 표방하고 표절한 덕분에 발전한 것이죠. 저도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역사적 자료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피 튀기는 치열한 토론을 지켜보며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자료들의 신빙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교수님은 둘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고 있었고 메모장에 하나씩 기입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의 생각은 어떠니? 저는 당황하였지만 한국 학생들의 준비성과 자료를 통해 저는 한국 측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되었어요. 연주가 제시한 자료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알 수 있네요. 교수님은 이 시점에서 개입하며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자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역사적 자료를 통해 더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도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 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 보죠. 교수님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어 668년에 멸망할 때까지 한반도 북부와 만주 남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고구려의 문화와 예술 특히 벽화와 유물들은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멸망 후 698년에 건국되어 926년까지 존속한 국가로 고구려의 계승국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어 교수님은 중국의 입장도 설명했어요.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와 발해는 당시의 중국의 역사적 범위 내에 있었던 국가들로 중국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의 역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이 양국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양국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연주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죠.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공동 연구하게 되면 각자의 논리가 하나의 논리로 맞춰질 것이고 합의점을 바탕으로 과거부터 내려오는 이 논쟁의 끝을 빨리 도출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출리도 이에 동의하며 덧붙였다. 공동 연구와 문화 교류는 양국 간의 이해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북공정이라는 첫 번째 주제부터 양국의 대립이 불붙는 모습을 보며 서로 비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역사에 대해 누구 하나 고유의 역사를 인정하고 수긍해버린다면 나라 존폐성에도 관여할 것 같았어요. 오늘 이 두 나라를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주장과 논점은 저에게 몰입감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동북공정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사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안 이 문제로 중국과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심하게 다투었다는 사실을 우린 알고 있죠. 차드 배치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연주가 먼저 발언을 시작했어요. 차드는 한국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북한은 현재 우리 남한과 휴전 중인 상황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보유국으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자국의 안보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우리의 주관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경제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2016년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 활동을 제한했어요. 예를 들어 롯데라는 한국의 큰 회사가 타격을 받았죠. 롯데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대가로 중국 내에서 사업 활동이 거의 마비될 정도의 제재를 받았어요. 중국 당국은 롯데의 중국 내 매장을 대상으로 소방점검과 위생검사를 강화하면서 수십 개의 매장을 폐쇄시켰습니다. 이건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었죠. 문화산업도 피해를 입었어요. 중국은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의 방송과 배급을 금지했어요. 중국 내 방송사들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않았고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도 취소되었답니다. 이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큰 타격을 줬고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중국은 이러한 경제적 외교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제재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양국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장웬이는 즉각 반응했어요. 사드는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를 설치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에 대해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준은 이에 대해 다시 강하게 반박했어요. 하지만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였습니다. 중국이 이를 침해로 간주하고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반응입니다. 이는 우리의 안보를 위한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장웬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중국은 사드를 통해 우리의 군사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무기체제가 방어무기입니까? 한국이 이를 무시하고 배치한 것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연준은 자신의 논점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드 배치는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현실적인 문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사드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주관적 결정입니다. 중국이 이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장웬이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며 반박했어요. 하지만 사드의 레이더 시스템은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국 본토 깊숙한 곳까지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를 배치한 것은 우리의 안보 우려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연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반박했어요. 4대 레이더 시스템이 중국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입니다. 실제로 4대의 주요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유격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여러 차례 전 세계의 4대 방어적 목적을 강조했으며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장웬이는 중국의 안보 우려를 강조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가 단순한 방어무기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드의 배치로 인해 중국은 군사적 불균형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지금도 떨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태희가 이에 개입하여 반박했어요. 그럼 중국이 하늘에 띄운 수많은 인공위성은 전 세계를 감시하는 레이더가 아닙니까?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나라의 인공위성이 세계를 위협하기 위함인가요? 중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인공위성을 운용하는 것처럼 한국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장웬이는 태희의 주장에 당황하지 않고 반박했어요. 인공위성은 대부분 통신 기상 관측 등 평화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는 국제법과 규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방어체계로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희가 감정이 격해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다 교수님이 중재하셨어요. 자자 모두 감정이 격앙되고 있는 것 같으니 미국의 입장인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사드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한국과 미국이 협동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감시하는 용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드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에도 모든 언론과 뉴스 인터넷에선 그 의미를 강조하였고 우리는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죠. 이에도 중국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며 한국에 극심한 제재를 가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우선 중국은 한국 관광산업에도 큰 타격을 입혔어요. 사드 배치 이전까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관광객 유입국이었는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한국 여행을 제한했어요. 중국의 주요 여행사들이 한국 여행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었고 이는 한국의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줬답니다. 명동이나 제주도 같은 관광지는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고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아야 했죠. 그리고 중국은 한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했어요. 이는 특히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에서 두드러졌죠. 중국 당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적용하며 수입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금지했어요.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답니다. 춘리와 장웬이 이러한 얘기들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얼굴이 뾰루퉁하게 바뀌었어요. 교수님은 이 시점에서 미국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국에서는 사드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요청에 따라 배치된 것이고, 이는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를 침해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학생 피터도 의견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동맹국으로서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드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중국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한의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 배치는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미국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양국 간의 군사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나 더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할까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양국 간의 군사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4대 방어적 성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감시기구를 통해 4대 운영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 얘기가 끝나고 미국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허나 중국 학생인 춘리와 장웬이 기분이 나쁜 표정으로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토론 주제가 매우 심도 깊은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중국의 속공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현재의 국제 정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연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로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의 차이로 인해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춘리도 즉각 반응했어요.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는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었고 사회적 안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각기 다른 장점이 있으며 어느 한 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태희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러나 중국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점에서 중국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춘리도 이에 반박했어요. 중국은 안전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경제 발전을 통해 많은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희가 발언을 시작했어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같은 지역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웬이는 이에 대해 반박했어요. 중국은 단지 자신의 영토를 통합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상황은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는 이에 대해 다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통치 방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이 지역에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 수용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리도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어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 수용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안보를 강화하고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의 인권 상황은 서방 국가들이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최고의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은 그 증거입니다. 교수님은 춘리의 발언을 듣고 나서 물었다. 중국의 체제가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만족하십니까? 이 체제 아래에서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춘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교수님은 이를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물었다. 춘리, 왜 당신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나요? 이 질문이 당신에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까? 니의 목소리는 약간 흔들렸지만 곧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다. 저는 중국의 체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모든 체제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체제가 우리 국민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춘리, 당신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젊은 세대는 이러한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표정이 다시 조금 어두워지며 말했어요. 저는 우리 체제가 국민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젊은 세대는 더 많은 자유를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연주가 이를 놓치지 않고 지적했어요. 그렇다면 중국의 젊은 세대가 원하는 더 많은 자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장웬이가 땅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지금 교수님의 말씀은 중국의 모든 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전형적인 서구 사회의 입장입니다. 여기 수업을 듣는 모두가 왜 한국과 미국처럼 민주주의에 중심적이며 반중국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이렇게 유학까지 하며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쌓고 있어요. 교수님도 그렇고 유튜브에 자주 언급되는 펜스테이트의 리처드 교수님도 그렇고 도대체 왜 한국이라면 다들 싸고 도는 거죠? 웨이는 화가 많이 났는지 그 자리로 강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순간 강의실에는 고요한 정적이 잠식하고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교수님은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의 토론을 통해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국제적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요?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가 먼저 대답했어요. 저는 더 많은 국제적 협력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통의 목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춘리도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중국은 자국의 주권을 지키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부의 간섭 없이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오늘의 토론이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토론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복잡한 관계와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이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흥미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월등한 나라에 손꼽히기 때문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를 두고 토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두 나라의 역사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려 했죠. 하지만 장웬이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니 오늘은 한국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교수님은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흑백 사진으로 폐허가 된 한 나라의 사진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사진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처음엔 그 사진이 매우 오래전 한국의 모습을 담은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그 사진이 불과 70년 전 서울을 찍은 사진이라고 하시더군요. 믿을 수 없었죠. 한국의 서울하면 최첨단 기술의 도시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도시의 대명사니까요. 우리는 70년 전 한국의 사진을 보고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사진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서울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폐허 그 자체의 모습이죠. 사실 한국은 한국전쟁 직전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수탈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였던 한국의 땅에 군수공장을 건설하고 한국에 있던 대부분의 지하자원을 수탈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한국의 군수공장에서 군수물자를 만들고 공급하며 전쟁을 이끌어갔어요. 한국인들의 밥그릇, 숟가락 등등 무기를 만들기 위한 철이란 철은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 군인들로부터 무참한 폭행과 인력, 자원 수탈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왔죠. 다행히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한국은 꿈에 그리던 독립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바로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은 1950년부터 3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완전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바로 그 시대의 사진입니다. 한국전쟁 때 참여한 우리 미국의 메가더 장군도 얘기했어요. 한국은 100년 후에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강했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은 국제사회의 원조 속에 나라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우리 미국으로부터 1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어요.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죠. 당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사진만 보고도 여러분은 알 수 있죠. 전 세계 누구도 한국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 만에 한국은 산업화에 성공했어요. 1980년대부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 모습을 한강의 기적 또는 한국의 기적이라 말하며 현재까지 경제발전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죠.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지구라는 세계의 가장 커다란 기술적 성공을 이룬 나라라고 하였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동남아 최빈 개도국인 라오스, 그리고 내전으로 인구 절반 이상이 기아 상황에 처한 시리아 그 외 원조가 필요한 여러 나라에 연간 3만 톤의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식량을 직접 지원해 줌과 동시에 농업기술까지 가르쳐주고 있죠. 자신들이 받은 도움보다 더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이 세계적인 IT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사실 한국은 농업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한국만의 농업기술로 부유한 땅을 개척하였으니까요. 그런 한국이 저개발국의 자립을 돕고자 농업기술을 전수해주는 현상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저는 가슴속 깊이 끓어오르는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기적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교수님은 강의를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산업화와 민주화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K-팝, K-무비, K-드라마들처럼 한류라는 이름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 자국의 문화를 알리는데도 성공했으니까요. 한국은 음악,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한국어, 음식, 전통 등 세계인들이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체험하고 싶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독일과 북유럽, 중남미, 인도 등 많은 언론들이 극찬을 한 이유가 있죠.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수준과 범위로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킨 나라는 없었으니까요. 앞서 산업화에 대해 말했을 때 얘기했던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는 한국인들의 기본적 소양과 자질, 열망, 도전, 야심찬 계획, 추진력, 그리고 한국인만의 빨리빨리 정신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만들어낸 인간적 행위의 최고 성취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국인들은 5,000년이라는 긴 역사에 중국과 일본의 수많은 침략과 수탈, 그리고 식민지화를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뒤에선 나라의 독립, 나라의 자주권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며 그들의 나라를 지켜냈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났고 쓰러질지언정 무릎은 꿇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게 침략을 당한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의 각국을 수탈하고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 홍콩 대만 등 자주권을 가질 수 있는 나라의 주권화를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들의 긴 역사 동안 수많은 침략과 수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다른 나라를 이용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이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몇몇 한국인들은 평화를 지향하는 백의 민족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수많은 좌절을 극복했고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오늘날의 한국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은 폐허가 되었거나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는데 앞장서고 있죠. 게다가 한국의 모습을 보며 베트남과 라오스 같은 국가들은 한국과 원조하여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좋은 사례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한국이 자국 발전의 강력한 추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있죠. 이윽고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생각에 잠긴 듯했죠. 저도 그 학생들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오늘 강의가 시작하면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관계 쓰러지지 않는 한국의 의지를 토론으로 보았고 한국의 역사 강의가 제 마음에 무언가 뜨거움을 주었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작은 땅을 가진 나라이지만 현대사회에 없어선 안 될 가장 강력한 강대국으로 성장한 성장 스토리에 무언가 모를 전율이 돋았어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전율을 느꼈는지 팔을 부비며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같이 수업을 듣던 노라가 연주와 태희에게 너희 한국 진짜 최고야. 이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나라야 라고 외치며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박수에 학생들이 동조했고 마침내 모든 학생이 박수를 쳐줬죠. 물론 중국 학생들은 빼고요. 중국 학생들은 한국이 칭찬을 받는 게 아직도 싫은 눈치였어요. 강의를 마치고 강의장을 나서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 한 가지 확고한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제 전공인 국제정치에 대해 공부를 하며 한국이라는 나라는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요. 전 다음 학기부터 한국에 관한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수업을 들어보려고 해요. 한국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아갈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